2013년 제작했던 뇌과학 이론에 따른 영어 학습법 Help Your Brain Help You의 4K 업스케일링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6부작으로 제작됐으나 아쉽게도 3부와 5부가 유실돼 나머지만 한 편으로 재편집해 올려둡니다. 배꼽을 꾸준히 유지했는데도 두 파트가 사라진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내용은 최대한 살렸으니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꽤 오래 지난 작품이라 많이 어색하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내용만큼은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일이든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뭘까요? 바로 뇌입니다. 특히 영어처럼 말 공부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이토록 중요한 도구인 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쓸까요? 영어를 오래 해도 안 느는 어른이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어린 학생이든 뇌라는 도구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도구 사용법을 모르는데 그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일을 잘할 턱이 없겠죠. 이 방송을 모든 공부의 근간이어야 할 뇌 탐험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뇌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아마 이런 기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뇌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밤새워 공부할 리 없다. 뇌를 아는 영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루 수십 단어씩 때려 외우라 하고 곧바로 단어 시험을 치를 리 없다. 뇌를 아는 학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고3 학생의 체육 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킬 리도 없다. 실제로 요즘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어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예문도 없고 그림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오버테이크는 추월하다라고 머리에 구겨 넣으라고 한다. 그런 다음 단어 시험을 본다. 만점 받는 방법은 딱 하나다. 선생님이 오버테이크를 불러주면 추월하다를 써야 하고 반대로 우리말로 추월하다를 불러주면 오버테이크를 써야 한다. 오버테이크를 쓰든 추월하다를 쓰든 정답으로 인정된다. 무조건 1대1 대응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식의 기억을 있어 보이는 말로 declarative memory, 그러니까 서술 기억이라고 한다. 뇌가 더럽게 못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당당히 답을 맞췄다는 아이에게 물었다. overtake란 단어 쓸 줄 아니? 뜻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른다고 답한다. 아는데 못 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전장에 나갈 군인에게 총 이름만 외우게 하고 정작 사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끼리 시험만 잘 보면 그만이고 막상 전장에 나가서는 죽으란 말인가. 사실 기본동사 테이크와 전치사 오버의 기본 그림만 알아도 오버테이크쯤은 간단히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테이크와 오버의 기본 그림도 모르면서 더 큰 그림인 오버테이크 같은 단어를 때려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그야말로 영어에 관한 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인간의 두뇌는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 것처럼 상상하는 능력을 지녔다.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 경험 정보 조각을 토대로 짜맞출 수도 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시각 효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모국어를 배울 때는 이 기능이 자동이다. 안타깝게도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반자동이거나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식적으로 자동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간단한 단어나 표현이라도 머릿속에서 별의별 영화를 다 찍을 수 있다. 오버테이크라면 이 정도는 뽑아줘야 하지 않을까.
That's how you overtake. And drift. And that's how you get a ticket. Stupid.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면허증 주세요. 에이, 한 번만 봐줘. 단어 하나에 저 긴 내용을 상상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투덜댈 이유는 없다. 꿈이나 마찬가지로 상상 역시 언뜻 길어 보이지만 찰나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지금 본 영상은 초당 24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24장의 그림을 이어붙인 결과물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영상을 떠올릴 때 초당 24장의 그림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어차피 하라고 해도 못한다. 눈에 보인 인상적인 몇 장면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메워넣는다. 우리 뇌의 타고난 짜깁기 능력이다.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상상할 수 있듯이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상상할 수도 있다. 외국어 공부할 때 오감을 동원하라고 하면 죽어라 쓰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드립다 외우는 걸로 착각하곤 한다. 오버테이크는 추월하다를 소리내어 읽는데 그치라는 게 아니다. 차가 추월하는 속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상의 소리마저 우리의 두뇌는 들었다 여긴다. 가장 강력한 기억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은 후각이다. 다른 감각과 달리 후각은 시상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감정적 기억 형성을 주관하는 부위에 곧바로 신호를 전달한다. 언젠가 맡아봤을 타이어 타는 냄새,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 뇌다. 또 감정을 실을수록 학습 효과는 더 커진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담아 연기를 하다 보면 사실 공부를 할 게 없다. 기본 그림을 다지면 확장도 어렵지 않다. 노트북이 데스크탑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세상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오버테이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인 게 당연하다. 자동사로도 쓰긴 하지만 이때도 그림은 타동사에서 출발한다. 따라잡는 뭔가가 은색 차이고 따라잡히는 뭔가가 검은색 차라면 이런 문장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관점이 바뀐다고 해도 그림을 기본으로 하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카메라만 돌리면 그만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두뇌의 기억 형성을 도우려면 오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뇌는 각각의 감각 신호를 조합해 기억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고 나름의 방식으로 저장한다. 당연히 그 재료가 넉넉할수록 튼튼한 기억을 만들기 마련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 극장은 오로지 나라는 VVIP 관객 하나만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심지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영화를 찍을 수도 있다. 마음속 극장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나만 안다. 뭘 해도 쪽팔릴 이유가 없다. 특히 영화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 내 마음속 극장이 파리만 날리고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보자. 단언컨대 언어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는 영화다. 대리 경험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보고 들어야 제대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3년 내내 야자하느라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이유다. 보고 들은 게 없는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재료가 있어야 상상이라는 요리를 만들 게 아닌가? 그런 상상력 불모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영어 잘하라고 떠미는 세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또한 뇌가 작동하는 원리다. 그럼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해보자.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서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암기다. 암기한 정보는 장기 보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상과 이미징이며 장기 기억은 대부분 이 과정에 의존한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마음의 극장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이 극장만 잘 운영해도 공부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대부분 사라진다.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 마음이다. 뇌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브레인 룰스라는 책을 권한다. 브레인 룰스는 번역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지만 개인적으로 읽지 않은 책은 원래 권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원서를 권한다. 또 교과서나 독해 참고서 더럽게 재미없다고 투덜대지만 말고 이런 기회에 영어책 읽는 습관을 길러보자. 영어의 신세계가 열릴지니.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도 나와 있다. 원체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저자가 직접 맛깔나게 읽어준다.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들어보자. 누가 뭐 하냐고 물을 때 오디오북 듣고 있어 라고 하면 뽀대나지 않는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종일 뭘 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아직도 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아침 외운 누군가의 전화번호는 벌써부터 가물거립니다.
꼭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몰입도 높은 경험과 단순 암기의 극명한 차이죠. 지난번 살펴봤듯이 경험의 효과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속 극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며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듯 비서술적 기억으로 자연스레 다져나가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B다식의 서술적 기억으로 암기해버리면 단기 기억 공간에서만 맴돌다 폐기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암기를 고집하는 건 언뜻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어리석은 짓이죠. 가령 오버테이크란 단어를 마음의 극장을 활용해 익힌 사람은 추월하다 식의 대응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에 알맞은 영화 장면이나 경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굳이 우리말로 표현할 일이 있어야만 그 장면을 설명하는 대응어를 찾는 것뿐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보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마음속 극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 한국어 단어나 표현, 문장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의 영어 표현과 문장이 곳곳에 등장하는데도 일부러 해석을 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애플이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애플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었을 때 사과라는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 한국인에게 머릿속 그림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그냥 애플이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낯선 단어를 만나면 사전보다 이미지 검색 엔진을 먼저 찾습니다. 가령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에서 애플을 쳐보면 온 세상 사람이 평균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관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애플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부정관사를 써서 언애플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애플의 그림을 콕 찍어 소통을 하는 사람 모두가 머릿속에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만 정관사를 써서 디애플로 통일합니다. 단순 암기가 몸에 밴 사람은 충격과 공포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뇌는 글자를 모릅니다. 두 눈에 보이는 글자도 달랑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뿐입니다. 암호로 보이는 글자를 단순 암기해 억지로 구겨 넣는 걸 뇌가 싫어하는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탄생한 유행어 압박은 1대1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프레스 오브 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 취재진을 가리킵니다. 이걸 친절하게 번역한답시고 프레스의 1대1 대응어를 찾아 코스타리카의 압박으로 옮긴 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는 하기 싫거나 귀찮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어는 더 기가 찹니다. 코스타리카의 출판물이라네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해마라고 부릅니다. 해마는 기억과 관련한 연구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감각기관으로 정보가 유입돼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져보는 등 감각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이를 반죽해 하나의 기억으로 통합합니다. 여기서 해마는 간단히 말해 필터 역할을 합니다. 유입된 정보를 단기 저장했다가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대뇌 피질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보관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정보라 여기면 지워버립니다. 이 정리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샘 공부가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죠. 뇌가 배운 바를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학습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꽉 막힌 도로처럼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이들 잠 안 재워 공부 시간 늘려봐야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해마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의력과 학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학습은 간단히 말해 지름길 찾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일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딴짓을 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연습을 통한 무의식적 자율행동을 관장하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인간의 손해는 거의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뇌의 용적은 커졌으니 그만큼 흔히 말하는 머리 쓰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부위가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다른 부위의 근육처럼 두 뇌의 각 부위도 쓸수록 잘 돌아갑니다. 해당 부위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곳으로 흐르는 피의 양도 늘어나거든요. 장기 기억에 중요한 해마와 인간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등의 부위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답게 자꾸 써주면 됩니다. 슛다운이란 표현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봅시다. 예상한 대로 비행기 떨어지는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총이나 포를 쏴서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림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틀에 가다 놓고 써야 하는 말일까요? This is a brand new bulletproof ship, stupid. No way! 예스! I'll kill you. 아, 나 공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빨리 치워, 이 양반아. 나 원 알만한 친구가 말이야. 죄송합니다. 얼른 치워. 지금 내 마음속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에서도 봤듯이 세상에 슛하는 것과 슛할 수 있는 게 넘쳐납니다. 슛이라고 하면 언뜻 총이 먼저 떠오르지만 슛 골인을 외칠 때 슛하는 건 공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나면 대체 뭘 슛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버테이크와 마찬가지로 슛도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로 쓰면 튀어나가는 게 뭔지 상식적으로 알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뭐가 슛하고 뭐가 업하는 걸까요? 굳이 문장 성분 따져가며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상식만 동원하면 되니까요. 중동 지역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치솟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마치 총탄이나 로켓포 쏘아 올리는 그림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까 본 영화에서도 총을 쏘는 방향이 위쪽이면 슛 업, 아래쪽이면 슛 다운이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슛에서 업하거나 다운하는 건 총알입니다. 슛업 플레인 다운에서 다운하는 건 플레인이죠. 그냥 머리 굴려 이해하는 거지 자동사니 타동사니 부사니 전치사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물이 아래쪽에 있는데 위를 향해 총을 쏘는 병사가 있다면 영어로 뭐라고 소리쳐야 할까요? 문법 고민하지 말고 머리를 써봅시다. 슛다운을 경우의 수에 따라 따로 외우거나 한 가지 그림에 가둬두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슛다운의 기본 그림을 익혔다면 이런 문장들도 어렵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그림이니 어떻게 그릴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림을 알고 나면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건 영어든 한국어든 세상 어느 나라 말이든 어렵지 않은 게 인간의 두뇌입니다. 그림 그리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실제로 연습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기타 치는 연습만 해도 연주 실력이 는다고들 하는 이유죠. 인간의 뇌는 그만큼 출중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봅시다. 마음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오히려 한국어를 떠올리는 습관이 들면 평생 발목 잡히기 십상입니다. 머리는 쓸수록 똑똑해집니다. 최대한 만화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meteor shower zon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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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ee. 100-meter shower zone. I love taking a shower. Hey, Bundy, you don't want to go in there. The longer the better.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What the... Wow! You could have won! 누구든 제게 영어 잘하는 방법을 물어오면 일단 영어책 100권쯤은 읽었냐고 되묻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어 잘하는 비법을 물어오는 분 100이면 100, 영어로 된 책은 읽지 않습니다. 한 달에 영어책 몇 권이나 읽느냐고 물으면 영어 참고서를 가리키는 줄 압니다. 아직도 전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쳐서 연간 수십 권씩 읽습니다. 책 이외의 글이나 오디오, 비디오까지 합치면 영어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정보량이 우리말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영어 잘하는 비법 따위는 모릅니다. 누군가 안 읽고 안 보고 안 듣고 영어 잘하는 비법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사기죄로 신고해야 마땅합니다. 세계적으로 똑똑한 한 민족이 유난히 잘 속아 넘어가는 마케팅, 상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영어 공부 잘 안 해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상술과 마음껏 먹으면서 운동 안 해도 살 빠진다는 상술입니다. 노력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영어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영어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딱 1년만 습관을 들여도 놀라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학습의 열쇠는 반복이라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꼭 반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만 영어로 책 읽는 습관을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반복의 효과가 참으로 절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먼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가급적 실마리를 많이 줘야 합니다. 한번 경험한 장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하곤 하죠. 그만큼 인간의 두뇌는 구조적인 정보를 잘 기억합니다. 숫자나 공식, 명칭, 언어 등 추상적인 정보는 정해진 골격이 없는 무형의 정보여서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두뇌가 기억하기 쉽도록 먼저 뼈대를 만든 다음 살을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모름지기 공부의 기본은 반복이라고들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쓸수록 우리 두뇌는 해당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두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가급적 비워버려 저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심장을 마음대로 멈추거나 작동할 수 없듯이 두뇌 역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우겨도 본인의 두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장기 기억으로 쌓아두지 못하는 거죠. 가령 오늘 하루 단어를 죽어라 때려 외우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해 접하지 않으면 두뇌는 일시적인 정보라고 판단해 언젠가는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기억은 휘발성입니다. 주기적으로 다져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휘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두뇌가 스스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소중히 간직하려 애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려고 들면 두뇌의 이런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만 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훌륭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라고 하는 이유도 이처럼 총체적인 뇌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두뇌가 새로운 뭔가를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3주, 그러니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 하든 단기 효과에 실망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습관을 들이려면 공을 들여야 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상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평생 잊지 않을 장기 기억이 형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이 대개 90일짜리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몸과 머리가 그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예측을 벗어나야 합니다. 기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반복을 하더라도 뇌가 예측할 수 있는 주기보다 랜덤한 주기로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희대의 베스트셀러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보면 앵셔스란 형용사가 6번 등장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랜덤하게 맞닥뜨립니다. 역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미국 드라마 24에도 8시즌이 이어지는 동안 앵셔스는 8개 에피소드에 11번 등장합니다. 다빈치 코드를 읽든 24 드라마를 보든 언뜻 생각해도 정말 랜덤하게 앵셔스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냥 때려 외워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일까요? Now what? Let's get this over it once and for all. You're dead. Oh, you're so dead. What? About that. Some moves, huh? Come and get some, baby. What the? Hey, that's not fair! Fail my ass. Bringing a piece of meat like that? You call that fair? Huh? Okay, you got a point. Let's get fair as fair can be. Hey, that's not fair. Fair on my ass. We are living in an unfair world after all. Where did you get that? Weapons are us. Do they sell them? I didn't say I bought it. Can you just get along? The only good human is a dead human. You are fired. Fairly, of course.
Does that strike you as fair? Bye bye, stupid. I'll be back! Miss me? Now we're on a fair playing field. Look what I've got from Weapons R Us. Thanks for the tip. I'm coming for ya.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멘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만 보더라도 단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한 후 10분 정도 지나면 까먹기 시작하며 복습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70% 이상,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기와 비슷하게 복습을 해주면 장기 기억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죠. 하루 종일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 접한 정보를 칼같이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습 방법이 다름 아닌 읽기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읽기만큼 훌륭한 외국어 공부 비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봅시다. 오래 기억하려면 주기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단기간에 외우는 것보다 장기간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이 읽는 게 영어 잘하는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어느덧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뇌에 관한 다른 전문적인 내용은 정말 전문가인 분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첫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브레인 룰스 같은 책 한 권 정도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뇌에 관한 상식을 다지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에 관한 상식 딱 3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실천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조금만 챙겨줘도 아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사고과 토익 시험에 목숨 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뇌 기능을 저하시켜 학습 능력과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지나치게 머리를 많이 쓰면 어지럽거나 심하게 허기가 지는 것도 에너지 부족 때문입니다. 몸은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에너지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폐기물도 만들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먹어치우는 것이 뇌이니만큼 독성 폐기물도 많이 쌓이기 마련이죠. 독성 폐기물 처리에 필수적인 산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 점수 올리겠다고 체육 시간을 줄이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재미없는 일을 오래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가령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살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단 게 먹고 싶은 이유도 몸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몸을 움직이지는 않으니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원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을 리가 없고 몸은 생존 모드로 돌입해 부정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뇌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은 최대한 지워버리거나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봐야 남는 게 없는 이유죠.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잘 못 잡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비상체제가 발동된 판에 속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뇌는 몸이 잠을 잘 때 전날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를 정리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휴식을 취하지만 뇌는 여전히 장단기 기억 창고를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밤을 새면 끊임없이 유입되는 정보에 뇌가 혹사를 당합니다. 새로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간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간 정리해놓은 창고마저 뒤죽박죽되기 십상이죠. 밤을 새느니 그냥 푹 자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사당오락의 고정관념을 가진 이들은 흔히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충분히 자고 공부했다는 우등생의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밤에 못 자면 낮잠이라도 자서 뇌 활동을 도와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잠시 눈 붙이는 학생마저 두들겨 깨우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은 만취 상태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을 자는 동안 두뇌는 중요한 정보를 추려 장기 기억 보관소로 옮깁니다. 그래야 또 기억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같은 말 공부는 잘 자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면서 재미있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세상, 제가 간절히 바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게 바로 이 아톰 프로젝트입니다. 본격적인 영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뇌 스페셜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